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두고두거지.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2살이나 먹었던가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두고두거지였습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죠.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두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 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두고두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 주니까 절로 잠이 온 게죠.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두고두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두고두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두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했습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 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두고두거지 낯에다 퍼부었습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씩 그랬습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면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두고도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두고도거지 머리가 북두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칫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 장잔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고도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도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도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도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도거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고도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옥피리를 불면서 잔칫집에 갔습니다. 잔칫집에 당도하니 장잔의 집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도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도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두고도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도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두고도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더랍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기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은 두 딸의 혼이 버섯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장사의 모험. 옛날 이적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살던 내외가 늙음하게 불공을 들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놈이 첫돌이 지나도록 일어나 앉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첫돌이 지나면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 배우고 이러는데 이놈은 어찌된 영문인지 할 줄 안다는 게 베네찌뿐이었습니다. 두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세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더니 7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 부모는 참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절에서야 아무리 나이를 먹은들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한참 찾다 보니 이놈이 언제 갔는지 뒷산 바위 위에 턱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러 오는 걸 보고는 어머니야, 아버지. 하고 말도 술술 잘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바위를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앉아 놀기 좋겠지요. 하더니 그 큰 바위를 덜렁 들어다 어깨에 메고 저희 집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7살이 되도록 배냇짓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됐는데 바위라고 생긴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이름도 바위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바위손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어져서 나이 여남은 살이 되니까 그 고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에서도 당할 장사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손이 나이 17살쯤 되어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 힘센 나라에서 무지막지한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급히 군사를 풀어막았지만 워낙 저쪽 군대 수가 많아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라 처지가 바람 앞에 등잔격이 되었는데 바위손이가 이 소문을 듣고 제가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괴나리봇짐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수양버들이 한 그루 섰는데 그놈의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저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수양버들 아래에 웬 팔대장승 같은 놈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 번 내쉬면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숨을 한 번 들이쉬면 나뭇가지가 쑥 발려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위손이가 그놈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뭐하는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느라고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너는 뭐하는 놈인데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힘이야 바위손이를 당할 장사가 있나요? 바위손이가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콧바람이 새어서 콧바람손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하고 바위손이가 형이 되고 콧바람손이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싸움터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산 하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산이 통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웬 험상궂게 생긴 놈이 커다란 곰배를 산허리에 갖다 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산이 쭉 밀려갔다가 쭉 끌려왔다가 했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 애꿎은 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남 노는 데 와서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셋이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곰배질을 잘해서 곰배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는데 곰배손이가 셋째가 됐습니다. 셋이서 싸움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갑자기 개울이 하나 생기더니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개울을 따라가 보니 웬 놈이 허벌판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줌 줄기가 얼마나 센지 맨 땅에 개울이 움푹 파여서 그리로 오줌이 콸콸 흘렀습니다. 그것 참. 웬 놈이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느냐? 너희들은 웬 놈들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고 그 다음이 곰배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오줌줄기가 새어서 오줌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줌손이가 제일 끄트머리 아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싸움터에 갔습니다.
가보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웃 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떼 같았습니다. 넷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위손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다가 골짜기를 죄다 막아놨습니다. 쥐도 새도 못 빠져나가게 말입니다. 그래놓고 오줌손이더러 이제 아우가 나설 차례일세. 하니까 오줌손이가 그동안 오줌이 마려운 걸 오래 참았더니 잘 됐군. 하면서 오줌을 인정사정 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이 냇물이 되어 마구 콸콸 내려가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바위손이가 미리 골짜기를 죄다 막아 놓았으니 오줌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모두 오줌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이제는 콧바람손이가 나설 차례다. 하니까 콧바람손이가 콧바람을 신나게 불어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군사들이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모두 얼음 위로 목만 내놓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은 곰배손이가 맡아줘야겠군. 하니까 곰배손이가 곰배를 들고 내려가서 얼음판을 여기저기 밀고 다니면서 항복할 테냐? 이 곰배 맛을 볼 테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보기 좋게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뒤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승이 준 부적.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 선비가 살았는데 이 사람 살림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대대로 글만 읽은 선비 집안이라 변변한 재산도 없는 데다가 뭐든 좀 생기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죄다 나눠줘 버려서 그랬습니다. 양식이 생겨도 저 먹기보다 남 나눠주고 옷가지가 생겨도 저 입기보다 남 나눠주고 이러니 뭐 나만 아는 게 있겠어요. 늘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이웃에서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옆집 사는 부자 영감관 씨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영감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기는 돈놀이꾼인데 가난한 사람을 아주 제 집 강아지 보듯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선비네가 지난번 조상님 제사 때 제수 마련하려고 돈 몇 푼 빌려 쓰고 난 뒤부터는 구박이 더 심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네는 접대 빌려 쓴 돈 언제 갚을 건가? 그게 원금 성량의 이자가 단량일세. 갚지를 못하겠으면 빌려 쓰지를 말 것이지 원. 하고 성화가 아주 득달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하루는 부인이 남편 몰래 친정에 가서 좋은 배 한 필을 얻어왔습니다. 좋은 배 한 필이면 제법값이 나가니까 그걸 팔아서 돈놀이꾼 영감한테 진 빚이나 갚으려고 그런 거죠. 친정에 가서 물건을 얻어왔다면 행여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봐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라고 하고 그걸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보, 이번 장날에는 이 배를 가지고 나가 팔아오세요. 못 받아도 열량은 받을 터이니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보리쌀 한 대라도 사다가 헉이나 면합시다.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선비는 아내가 준 배를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배전에 배를 내놨는데 어쩐 일인지 잘 팔리지를 않더래요. 모두들 구경만 하고 사려고 들지를 않고 어쩌다 살 사람이 나서도 값을 너무 적게 불러서 흥정이 안 됐습니다. 이러고러 장이 파할 때까지 배를 못 팔았습니다. 선비가 할 일 없이 다음 장에나 가지고 와서 팔겠다고 배를 도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동지섣달 한창 추운 겨울철이라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돌아가는 길목에 나무로 만든 장승이 하나 우뚝 서 있는데 선비가 보니 그 장승이 무척 추워배거든요. 나는 그래도 마누라를 잘 만나서 손바지 솜저고리 얻어입고 추위를 면하건만 저 장승은 아무것도 안 입고 벌건 맨몸뚱이로 겨울을 나자면 얼마나 추울꼬. 그 장승이 하도 불쌍해서 배로 옷을 입혀줬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배를 둘둘 감아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놓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배는 잘 파셨나요? 아니, 못 팔았어. 그럼 배는 어떻게 했나요? 오다가 장승이 하도 추워 보이게 옷을 입혀줬어. 선비 아내가 깜짝 놀라 장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어느새 누군가 배를 벗겨 가버리고
장승은 도로 알몸으로 서 있지 뭐예요. 선비 아내는 하도 속이 상해서 그만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선비가 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속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장군이 나타나더니 나는 이 동네 길목을 지키는 장승이니라. 그동안 날씨가 추운데도 알몸뚱이로 겨울을 나느라고 고생했는데 오늘 그대가 내게 옷을 입혀주어서 잠깐 동안이지만 아주 따뜻하게 지냈노라. 내 그대의 착한 마음씨를 기특히 여겨 부적 2장을 줄 것이니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네요. 선비가 깨어보니 분명 꿈은 꿈인데 옆에 부적 2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한 장에는 붙을 부자가 씌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떨어질 낙차가 씌어 있었습니다. 잘 간수해뒀죠.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옆집 사는 돈놀이꾼 영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빚 독촉하려고 오는 거죠. 아, 자네는 돈을 갚을 셈인가? 떼어먹을 셈인가? 만약 오늘도 갚지 않으면 자네나 자네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은 우리 집 종으로 들어와야 해. 큰일 났지요. 돈 몇 푼 때문에 명색 선비와 선비 아내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 그게 큰일이 아니면 뭐가 큰일이겠어요. 선비가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다가 문득 꿈속에서 장승이 준 부적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라 했는데 어려우면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으려고요. 가만히 부적을 꺼내어 펴놓고 먼저 붙을 부자를 읽었습니다. 붙을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던 부자 영감이 그만 그 자리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발이 땅에 딱 달라붙어서 옴짝달싹 앉는 거죠.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땅에 달라붙었어? 얘들아, 어서 날 좀 떼어다오. 영감네 집에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잡아당겨도 꼼짝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 정말 죽을 맛이죠. 영감이 선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게, 아까 보니 자네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내 몸이 붙었어. 붙는 수가 있으면 떼는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제발 좀 떼어주게나. 내 자네 빚의 이자를 다 탕감해줄 터이니 제발 좀 떼어줘. 이자 단량을 다 탕감해주고 원금 석양만 받겠네. 그러니 좀 떼어주게나. 아, 알았네. 알았어. 그놈의 빚을 다 탕감해주겠네. 원금 석양의 이자 단량을 다 안 받을 터이니 제발 좀 떼어주게. 그제야 선비가 다른 부적 한 장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떨어질락. 그러니까 돈놀이꾼 영감 몸이 땅에서 탁 떨어졌습니다. 영감은 혼비백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구박하는 일은 더 없더랍니다. 할아버지와 개.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 둘이 이웃해 살았는데 한 할아버지는 착해서 인정이 많았고 한 할아버지는 못돼서 심술이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웬 개 한 마리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춥고 배고파 지위가 잔뜩 져서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심술쟁이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개를 보고는 이놈의 개가 어딜 들어와? 하고 작대기로 때려서 내쫓았어요. 개는 할 일 없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 옆 착한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개를 보고 아이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냐?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 배불리 먹여도 주고 따뜻한데 재워도 줬습니다. 개는 그날부터 착한 할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한 식구처럼 먹고 자고 할아버지가 일 보러 나가면 따라가고 집에 오면 따라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하루는 개가 느닷없이 할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기더래요. 자꾸 당기니까 왜 이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개는 할아버지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니 또 자꾸 가서 뒷산으로 올라가 따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큰 바위 밑에 멈춰 서더니 땅을 앞발로 호비작호비작 파더랍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니까 글쎄 거기서 금이 나왔습니다. 금덩어리 커다란 게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금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 자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그거 다 훔친 건 아니야? 그래서 아닐세, 훔치다니? 사실은 저 개 덕분이라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럼 그게 나 좀 빌려줘. 해서
착한 할아버지가 빌려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남이 빌려달라면 뭐든 다 빌려주었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개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마당에 세워놓고 우두커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금덩이 있는 데를 데려다 달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개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심술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개 왜 가만히 있어? 어서 금덩어리 있는 대로 데려가지 않고. 하고는 개를 작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깨갱깨갱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뒷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옳지. 이제 금덩어리 있는 곳으로 가나 보다. 하고 좋아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개는 자꾸 올라가더니 큰 바위 밑에 멈춰서서 또 깨갱깨갱 울었습니다. 옳거니 여기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겠다. 하고 심술 할아버지가 땅을 팠습니다. 파보니 글쎄 금이 아니라 똥이 들어 있었습니다. 똥이 가득 들었다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손이고 옷이고 얼굴이고 똥투성이가 됐습니다. 심술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에잇 이놈의 개. 금 있는 데를 가르쳐달랬더니 똥 있는 데를 가르쳐줘. 하고는 개를 번쩍 들어다가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던지니까 산 밑에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가 안 오니까 심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개는 어디 있나? 하니까 그놈의 개가 똥 있는 데를 가르쳐주기에 내던졌더니 죽었다. 하거든요. 착한 할아버지가 산 밑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개가 죽어있네요. 할아버지는 울면서 개를 안고 집에 와서 마당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개 무덤에서 나무가 하나 나오더래요. 나와서 쑥쑥 컸습니다. 쑥쑥 커서 금세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베어다가 절구통을 만들었습니다. 절구통을 만들어서 나락을 한 줌 넣고 찧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절구통에 금세 쌀이 가득 찼습니다. 나락 한 줌만 넣고 찧으면 절구통에 하얀 쌀이 가득 차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찧으면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심술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그거 다 훔친 거지? 그래서 아닐세, 훔치다니? 사실은 저 절구통 덕분이라네. 하고 절구에서 쌀 나온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심술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그 절구통 나 좀 빌려줘. 해서 착한 할아버지가 빌려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빌려달라면 누구한테든 뭐든 다 빌려준단 말이에요. 심술 할아버지는 절구통을 들고 자기 집에 가서 나락을 한 줌 넣고 찧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쌀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똥이 절구통에 가득 찼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찧어보니 똥이 가득 차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찧어보니 또 똥이 가득 차고 이러니 심술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에잇 이놈의 절구통. 쌀 나오랬더니 똥이 나와. 하고는 도끼로 절구통을 깨부쉈습니다. 깨부수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암만 기다려도 절구통을 안 돌려주니까 심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절구통 어디 있나? 하니까 그놈의 절구통에서 똥이 나오기에 깨부숴버렸다. 하거든요. 착한 할아버지가 깨어진 절구통 조각을 주워 모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걸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재가 되었습니다. 그 재를 집 앞에 뿌리니까 거기서 꽃나무가 나왔습니다. 꽃나무가 나와서 쑥쑥 자라니까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이 활짝 펴서 꽃 대궐이 됐는데 꽃향내가 얼마나 좋은지 백리 밖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꽃향내를 맡고 찾아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향내는 처음 맡아본다. 하고는 돈을 한 푼씩 두 푼씩 놓고 갔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금세 돈이 산더미만큼 쌓였습니다. 그래서 착한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부자였는데 더 크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심술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묻지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그 돈 다 훔쳤지? 그래서 아닐세, 훔치다니? 사실은 절구통 태운 재 덕분이라네.
하고 재를 뿌려 꽃 피운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심술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그제 나 좀 줘. 해서 착한 할아버지가 재를 긁어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누가 뭘 달라면 아무 말 않고 다 주니까요. 심술 할아버지는 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뿌렸어요. 뿌리니까 착한 할아버지네처럼 꽃나무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꽃에서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구린내가 났습니다. 말도 못하게 독한 구린내가 나서 그게 백리 밖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숨만 쉬면 구린내가 나니까 살 수가 있나요? 다들 못 살겠다고 구린내 풍긴 놈 잡아서 혼내주자고 해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심술 할아버지를 흠씬 두들겨주고 갔죠. 동네 총각을 탐한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정수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정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무슨 일이든 무척 잘했답니다. 마음씨 또한 착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정수를 모두 좋아했으며 사윗감으로 점찍은 사람도 여럿 있었답니다. 그런 정수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대감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는 순자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순자의 부모님은 김대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는데 머슴의 딸로 태어나다 보니 순자도 종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김대감 집의 머슴 하나가 야밤에 도망치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마님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김대감이 일찍 병으로 죽자 밭농사 논농사를 마님이 직접 챙기고 있었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은 내가 도망친 돌쇠 대신 소쟁기를 끌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는 소와 쟁기를 챙겨 산중턱에 있는 마님의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점심밥을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수는 얼른 달려가 순자의 소쿠리를 받아들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순자야, 힘들게 뭐하러 밥을 가져왔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면 배고프잖아. 나야 뭐 한 끼 참으면 되지만 내가 이곳 산중턱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순자가 싸온 점심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산중턱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던지 순자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순자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먹으면서 정수의 눈에 보이는 건 붉어진 얼굴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순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순자가 오늘은 더욱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나무 그늘 아래 처녀 총각 단둘이 있다 보니 가슴이 뛰고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정수는 소쿠리를 치우고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순자는 잠깐 저항했지만 정수의 강인한 힘에 저항을 포기하고 정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해보는 사랑이었는데 참으로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김대감 집에 가끔 일하러 오는 정수를 먼발치서 여러 번 보았었는데 체격도 건장한 데다 서글서글 착해 보였습니다. 가끔 정수가 일하러 올 때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정수가 일하는 걸 숨어서 훔쳐보곤 했었답니다. 오늘도 정수가 밭일을 하러 오자 일부러 마님에게 점심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서 정수를 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수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이 좋아한 사내였기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창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소 머슴들의 점심과 다르게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는 모습을 이상히 여긴 마님이 뒤따라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녀 총각이 알몸이 되어 뒹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마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숨죽여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옷을 모두 벗은 사내의 알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환한 대낮에 울퉁불퉁한 사내의 알몸을 보게 되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마님도 덩달아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이런 느낌은 마님도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낮의 본 모습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청해봐도
정수 청년의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알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일꾼으로만 봐왔던 정수가 알몸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닌 사내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에 홀리듯 빠져버린 마님은 정수를 다른 여인들이 차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다음 날이 밝자 어제 마치지 못한 밭에 쟁기질을 하러 정수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정수를 보자마자 마님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졌답니다. 마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정수가 마님의 얼굴빛이 붉어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어서 가서 오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가 소와 쟁기를 챙기고 밭으로 떠나자 그제서야 마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가 점심을 챙겨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감자밭에 점심 가져다 주고 오겠습니다요. 아니다. 오늘은 내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오늘은 전주대기 다녀오거라. 정수와 순자가 만나면 어제처럼 또 사랑을 나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순자야, 너는 장에 가서 굴비 한 두름 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와 순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마님은 정수가 궁금해 밭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정수가 다시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본 마님은 안심이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정수와 순자를 떨어뜨려 놔서 안심이 되었지만 언제 또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눌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님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와 순자가 어둠을 틈타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순자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요즘 내가 몸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주물러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마님은 순자를 옆에 두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곳저곳 안마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서야 순자는 마님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자를 밤마다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마님은 어떻게든 둘을 떼어 놓아야겠는데 좋은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있는 한 정수의 마음은 순자에게 가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끝에 마님은 장터의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동망 있는 마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네, 물어볼 게 하나 있네. 뭐든 물어만 주십시오. 아는 건 모두 말씀드리지요. 듣자 하니 자네들이 종을 중개도 한다 들었네. 맞는가?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담 여종 하나를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팔 수도 있는가?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요. 그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할 수도 있는가? 그럼요, 당연히 비밀로 할 수 있지요. 그래, 알았네. 그럼 우리 집 여종 중에 순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일 모레 우마차꾼이 바닷가로 소금을 실러 갑니다요. 그러니 여종을 소금 전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요. 그래, 알았네. 그럼 내일 순자를 소금전으로 보내겠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왈패들과 이야기를 마친 마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밤이 되자 마님은 순자를 불러서 밤새도록 안마를 시켰답니다. 날이 밝자 마님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있는 소금전에 가서 소금 한 마를 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제 밤도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잔 순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마님의 지신이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장터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전에 들어선 순자는 소금 한 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대감 집 여종 순자인데요. 어찌 물으시는지요? 김대감 집 순자란 말을 들은 소금전 주인은 잠시 기다리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순자는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순자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김대감 집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순자 부모님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순자를 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수까지 나서서 순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도 순자를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순자 찾기를 포기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 부모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자 정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마저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이자 마님은 정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 내가 내게 전답 신마지기를 맡겨볼 생각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니 마님, 어찌 저를 믿고 그렇게나 많은 전답을 맡기려 하십니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든 말씀해 보시지요, 마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약을 구해서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더구나. 허니 내가 부를 때마다 와서 날 지켜줘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요. 그렇게 정수는 김대감댁이 소유한 전체 전답에 18을 장롱하는 건홍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정수는 마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마님의 부름에 한밤중에 달려간 정수는 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마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몸이 아파 약을 처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 앉지도 못하겠다. 그렇습니까요? 그렇담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래 보면 좀 나으려나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정수는 엎드려 있는 마님의 등을 살포시 누르며 아픈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등의 이곳저곳을 누르다 보니 가녀린 여인의 몸이 느껴지는데 지체 높은 마님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코 속으로 확 풍기는 향기로운 여인의 채취가 젊은 청년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눌러주렴. 이거 말씀입니까요? 좀 더 아래로. 조금 더 조금 더. 마님의 몸매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미 정수의 심장은 빨라져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정수의 두 손에는 마님의 봉긋한 둔부가 들어와 있었고 마님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도 이미 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미친 듯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운 지난 나날들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정수와 밤을 보낸 마님은 정수를 죽은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정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쫓아다니며 감시하기 바빴답니다. 낮이면 정수가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고 밤이면 아프다고 불러 뜨거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정수는 괭이가 부러져 장터로 향했답니다. 괭이를 사고 배가 고픈 정수는 주막에 들러 국밥과 탁주를 시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너 명의 왈패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번에도 소금을 잔뜩 실어왔더구먼. 장터 돈은 자네가 모두 쓸어 담는구먼. 그려. 이복에 그깟 소금 팔아서 얼마나 이윤이 남겠나. 돈이 되는 것은 따로 있지. 돈이 되는 게 따로 있다니. 그것이 뭔가? 허참 이 친구 답답허이. 다 알면서 뭘 묻는 겐가. 여음전에 노비들 파는 것 말인가? 그렇다네. 이번에도 5놈을 팔았으니 2당 100냥씩 500냥을 벌었네. 허, 이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오늘 술은 자네가 사게. 아, 이를 말인가. 내 오늘 술값을 낼 테니 실컷들 드시게나. 옆에서 들려오는 왈패들 이야기를 듣던 정수는 별놈의 돈 버는 방법이 다 있네 하면서 먹던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야. 젊고 예쁜 종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다 탐이 나더구먼. 그렇게 예쁘면 자네가 사질 그랬나? 그것이 그럴 수가 없었다네. 그럴 수가 없었다니. 그게 뭔 말인가? 그 종년의 마님이 염전에 파는 조건으로 값도 안 받고 오히려 내게 값을 두둑이 치렀다네. 이 장사를 오래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별일이다 싶었다네. 그런가? 그 마님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먼. 정수는 밥 먹다 말고 왈패들이 말하는 여종이 혹시 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여종의 이름이 무엇이요? 뭐야? 내 놈이 뭔디 그런 걸 묻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그렇소이다. 그러니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구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지랄이노. 왈패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며 정수를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정수는 왈패들이 염전에 판 여종이 순자일 거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소금전으로 향한 정수는 소금전 옆에 숨어 소금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답니다. 소금전의 위치만 알아도
찾아가 볼 생각에 아픔을 참고 소금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무렵 한 중년의 여인이 소금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금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이 소금들은 어디서 온 것이요? 저희 소금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명품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 염전에서 올라오는 것이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요. 그래요. 그럼 한 가마를 박진사댁으로 보내주시오. 신안 염전이라 위치를 알게 된 정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길로 바로 신안으로 향했답니다. 물어물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신안 염전에 도착한 정수는 먼 발치에 숨어서 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숨어서 염전을 살피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안악들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안악들 중에는 순자로 보이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순자였습니다. 순자를 확인한 순간 정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전은 노비들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순자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곧바로 염전에 팔려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염전의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순자를 뒤따라가 보니 여러 채의 초가집이 모여있는 곳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자 정수는 슬금슬금 순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달빛에 낮에 보았던 순자의 옷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순자의 입을 막고 살살 흔드니 순자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자의 귀에 대고 나 정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옆 사람들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온 순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염전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친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 쉰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죽은 줄만 알았던 순자가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다시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귓속말로 나 정수야라고 들렸을 때 어두워 얼굴은 잘 안 보였어도 목소리는 정수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정수가 손목을 잡고 뛸 때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정수만 믿고 같이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장터 주막에 들렀다가 왈패들이 젊은 여종을 염전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금전에 숨어서 너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 그래서 알 수 있었구나. 그러나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진작 널 찾아내지 못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기뻐. 생사도 모르고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기만 했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소금 사오라고 해서 소금전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라며 차를 한 잔 주길래 마셨어. 후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 눈을 떴을 때는 염전으로 가는 우마차에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응, 그래. 그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르려 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조심해야겠다. 내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 순자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날 믿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다짐을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추노꾼을 피해 산속에 숨고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정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정수의 집에 숨어 있고 정수는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 집에도 없고. 네, 마님. 제가 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왈패들에게 훔친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깨어나 보니 숲속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요. 그랬느냐? 내가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 지금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요. 그게 무엇이냐? 순자가 사라진 연유를 마님은 아시는 게 있는지요? 그건 왜 묻느냐?
혹시나 마님께서는 뭐 좀 아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아니 없다. 마님은 순자에 대한 말만 나와도 민감해지니 마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고팔 수 있는지라 정수도 순자의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에 대한 배신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부모님도 평생을 바쳐 일해주고 순자도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순자를 바닷가 염전에 팔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낮에는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마님의 욕구를 채워주며 어떻게 복수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순자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자가 소금전에 갔다가 소금 전 주인이 준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겠어. 정수는 늦은 밤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소금전 안으로 들어가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조그마한 호리병에 차가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됐다. 하면서 호리병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그래, 아침 일찍 웬일이냐?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글쎄, 온 동네에 마님과 제가 연분이 났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무엇이야? 제가 나쁘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요. 그것이 참말이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렇담 큰일이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밤새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님의 재산을 모두 팔아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님과 제가 부부 행사하며 함께 살면 어떨까 합니다요. 정말 그 방도밖에 없더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요. 그렇게 마님에게 거짓말로 재산을 모두 팔게 한 정수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 최진사에게 반값의 재산을 모두 판 마님은 정수가 준비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수야, 어디로 가는 게냐? 제가 봐둔 데가 있습니다요. 저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요. 그렇게 며칠을 이동한 정수는 염전이 가까운 마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마꾼들에게 넉넉히 보상을 해주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마님에게 살 집을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염전으로 향한 정수는 염전 주인을 만나 거래를 시작했답니다. 1000냥을 낼 테니 순자의 노비 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전 주인은 1000냥이면 노비 5을 살 수 있는 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재산을 판 돈에서 1000냥을 내고 순자의 노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소금전에서 훔쳐온 차를 다려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차를 마신 마님은 잠시 후 졸린다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잠든 마님을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지 않자 정수는 마님을 업고 염전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순자의 노비 옷을 입혀 염전 입구에 눕히고 먼 발치에 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염전 주인이 염전으로 향하다가 노비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마님을 발견하였답니다. 한참을 흔들어 깨우더니 일어나질 않자 들쳐업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숨어서 살펴보니 며칠 만의 모습을 드러낸 마님은 어느새 노비가 되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 아낙네들과 같이 염전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전을 지키는 사내들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정수는 불쌍한 순자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가뿐한 마음으로 마님의 재산을 정리한 돈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혼인을 하였답니다. 마님의 돈으로 집을 사고 농과 밭을 사고 노비가 아닌 평민이 된 순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순자에게 마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불쌍한 순자의 행복을 위해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그렇게 살았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마님의 욕심이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10년 보리죽. 옛날 옛적에 참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살기 어려우니까 처가에라도 가서 뭐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처가에 갔죠.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했지요. 왔어. 장인 장모는 건성으로 그러고는 부엌에다 대고
거기 찬밥 남은 것 한 그릇 갖다 줘라. 하거든요. 찬밥 남은 것 한 그릇하고 소금 한 접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며칠 굶은 배가 뭘 가리겠나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사위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위고 새로운 사람은 맞사위인데 맞사위는 쌀 섬개나 쌓아두고 사는 부자거든요. 그 부자 사위가 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자네 왔구먼. 걔 어찌 이제야 오나? 자주 들르지 않고. 반색을 하고는 부엌에다 대고 맞사위 왔다. 어서 닭 잡고 떡 해라. 밥도 새로 짓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 밥맛이 뚝 떨어져 상을 물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밥은 못 먹겠다 싶어 상을 탁 물리고 아무개 서방 그만 갑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휘적휘적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것 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나 수모를 당하고서도 그냥 쏙없이 살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다 가난한 탓이니 딱 10년만 작정을 해보자. 10년 동안 작정을 하고 대들면 안 될 일이 무엇 있으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딴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보다 더 못 살게 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내외가 보따리 싸서 이고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주 먼 데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얼씬도 안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 뭘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오늘부터 10년 동안 온 식구가 하루 세 끼 보리죽만 먹고 삽시다. 그럽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더는 먹지 맙시다. 내 손님이 오면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겠소. 친정에서 누가 날 보러 와도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지요.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산 파서 논밭 일구고 곡식 심고 모 심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도 보리죽 3사발만 먹고 견뎠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마음 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제법 모이거든요. 하루 세 끼 먹을 보리죽거리만 남기고 죄다 싸서 곶간에 넣어두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곡식 조금 팔아서 닭 사고 돼지 사서 기르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제법 수가 많아지고 그 이듬해는 돈이 모이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점점 농사를 불려나가니 살림이 꽤나 모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퇴진하고 8 지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하면 쌀밥 짓고 고깃국 끓여 먹어도 되련만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기로 했으니 한 번 먹은 마음 고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자 되어 잘 살더란 소문이 난 게죠.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맨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더니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거죠.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인 보기에도 부자로 살거든요. 곶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에 집짐승이 술을 못 셀 만큼 많으니 그만하면 부자지 뭐예요. 그런데 저녁상이 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달랑 보리죽 1사발이었습니다. 그건 먹을 동안에 다른 방에 얼씬 않고 밖에만 돌아다닌단 말이죠. 보리죽 1사발 비우고 나니까 달려들어 싹 치워버리고 그만이에요. 딸더러. 너는 어째 저녁을 안 먹느냐? 하니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이러고 말지요. 그 이튿날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또 달랑 보리죽 1사발뿐이에요. 그것 1사발 먹을 동안에 딸은 또 밖에서 빙빙 돌고 이 모양이에요. 장인이 가만히 보니 이것 참 괘씸하게 이를 데 없거든요. 보아하니 제법 살림께나 일구고 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장인한테 한 끼에 보리죽 1사발 갖다 주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묵고 가려고 했던 마음을 싹 돌려서 그 길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번에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부자로 소문난 집에서 오랜만에 찾아간 장인한테 보리죽 한 사발밖에 내놓는 게 없더라. 게다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밖으로만 돌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보리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어둡도록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죽은 닭을 딱 쳐들고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아, 글쎄 족제비란 놈이 우리 닭을 채가는 걸 쫓아가 빼앗았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이런다오. 그거 당장 삶으시오. 아, 우리가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겠다고 한 약속은 어찌하고 이걸 먹어요? 걱정 마오. 오늘이 딱 10년 되는 날이오. 가만히 따져보니 그날이 바로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닭 잡고 흰밥 짓고 떡까지 해서 그놈을 온 식구가 달려들어 먹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죽 펴놓고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10년 동안 작정하고 보리죽만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을 때 보리죽 한 사발밖에 대접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왔으니 드십시오. 하니까 사정을 다 알게 된 장인이 하는 말이 아, 그때 내가 일찍 오기 잘했지. 며칠 더 있었으면 우리 딸 굶어 죽을 뻔했구나.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잘 살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